427페이지요. 변제 충당으로 갑니다. 자, 일단 단어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느낌은 옵니다. 자, 예를 들게 되면 내가 슈퍼에다가 뭐요? 계속 외상으로 물건을 사서 구입해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월급날이 되면 뭐요? 지금까지 밀렸던 외상 대금을 변제한다 그죠? 근데 변제를 했는데 다 변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뭐요? 어느 날짜에 구입한 외상 대금 채권의 변제를 할 것이냐 그죠? 변제한 거로 볼 것이냐. 이를 충당의 문제랍니다. 충당. 그때 충당에는 순서가 합의, 지정, 법정 이와 같은 순서가 있어요. 즉 당연히 뭐요? 합의로 충당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합의로 충당할 때는 그때는 순서 제한 없어요. 즉 자기들의 합의에 따라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순서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지정, 법정 충당의 경우는 순서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한꺼번에 뭐요? 비용과 이자, 원본을 한꺼번에 변제 못합니다. 그때는 뭐요? 비용, 이자, 원본 순서. 이 순서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가장 먼저 뭐요? 비용에 충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자, 마지막에 원본 순으로 이 충당 순서는 지켜야 합니다. 근데 합의는 뭐요? 자기들이 합의에 따라서 충당하기 때문에 뭐요? 필요 없죠, 그죠? 원본을 먼저 충당하고 뭐요? 나중에 이자, 비용을 충당하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조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476조 지정 충당이 되죠. 즉 합의 충당이 없는 경우에 일방의 지정에 의해서 자 볼게요. 1항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해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변제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케 하지 못한 때에는 미주국이요 변제자가 즉 첫 번째 지정권자는 원칙 누굽니까? 변제자다 그죠? 변제자가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해서 그 변제에 충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뭐요? 가게 주인에게 오늘 월급이 뭐요? 평소보다 적게 나왔다 그래서 다 갚지 못하니까 어떤 날짜에 내가 구입한 외상 대금을요 지금 갚겠다 그죠? 나머지는 다음 달에 갚겠다. 그래서 변제자가 지정을 합니다. 이항 변제자가 전항에 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변제 받은 자가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 충당할 수 있다고 그죠? 가게 주인이 그죠? 그러나 이 경우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해서 즉시 이의를 한 때는 그러하지 않다. 사망. 당연히 지정은 뭐요? 지정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그죠? 즉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그다음 477조 지정도 없을 때는 뭐요? 법정 충당입니다. 즉 법이 정하는 순서대로. 자 옆에다가 적을게요. 법정 충당의 기준. 법정 충당 순서는 변제의 이익이 채권자에게 그 이익이 많은 순서대로 충당 순서를 정할 것이냐 아니면 뭐요? 변제의 이익이 채무자에게 이익이 많은 순서대로 할 것이냐 당연히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채무자 이익이겠죠. 즉 채무자 이익을 기준합니다. 자 볼게요. 당사자가 변제 충당할 채무를 지정치 아니한 때는 당각호 규정에 의한다. 1호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치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 먼저 충당. 2호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도래치 아니한 때에는 미주국이요 채무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순서대로 충당합니다. 그 다음에 3호 채무자에게 변제 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 우선 충당. 4호 전 2호의 사항이 같은 때는 채무에게 비례하여. 그 다음에 479조 비용이자 원본 거기다 적을게요. 1항 채무자 한 개 또는 소개의 채무의 비용이자
전부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케 하지 못한 거부를 할 때는 뭐요? 비용이자 원본 순서는 지켜야 됩니다. 다만 합의 충당의 경우 그 순서도 제한이 없다 그죠? 그렇지만 지정 법정은 비용이자 원본 순서는 지켜야 한다. 자, 넘깁니다. 변제의 제공. 조문 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별 간의 중고차 매매 계약이 있었다. 그럼 매도인은 뭐요? 자동차를 인도를 할 채무자고 매수인은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죠. 그래서 직접 매도인이 을의 집으로 뭐요? 운행을 해가서 인도키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약속 날짜에 갑이 운행을 해가서 뭐요? 인도를 받을 것을 요구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채무의 이행에 채무자가 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되겠죠. 이를 뭐요? 이행의 제공이라고. 이행의 제공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채무 이행이 없었던 것은 누가 책임이다? 채권자 책임이다. 그죠? 이를 채권자 지체 또는 수령 지체라 했다고 그죠? 그래서 채무자는 이행은 제공해야 되겠죠. 자, 볼게요. 460조. 변제는 채무 내역에 쫓은 현실 제공을 하여야 한다. 현실 제공 밑줄 볼게요. 따라서 변제 제공의 방법은 현실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밑줄 볼게요. 변제 준비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여기까지 밑줄 것이고 구두 제공 적게요. 구두 제공. 말로서 제공한다 그죠? 즉 원칙적으로 뭐요? 현실 제공이 원칙이죠. 그런데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합니다. 또는 뭐요? 반대로 매수인이 직접 뭐요? 매도인 집으로 와서 변제를 받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 내가 매도인이라면 어떡합니까? 준비가 됐기 때문에 와서 받아가는 거죠. 구두 제공을 하면 좋겠죠. 따라서 이행의 제공은 변제의 제공은 현실 제공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는 구두 제공으로 족하다. 자, 효과요. 그래서 변제 제공은 그때부터면 죽을게요. 그때부터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한다 그죠. 그때부터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채권자 그죠. 그 채권자 지체다 그죠. 다른 말로 수령 지체가 됩니다. 그다음 변제자 대의 밑줄 것이고 480조와 뭐요? 481조를 반대 표시하고 그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변제자 대의 제도 볼게요.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변제할 수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했습니다. 대신 변제했다면 나는 사후에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같은 구상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제는 뭐요? 채권자는 변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만족했다 그죠. 그때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구상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일정 요건 하에 뭐요? 채권자에게 속했던 그에 대한 뭐요? 채무자의 권리가 자동적으로 뭐요? 변제자에게 넘어갑니다. 이를 변제자 대의라 합니다. 변제 대의. 자, 그 요건을 볼게요. 순서를 바꿨습니다. 481조. 법정 대위, 거기다 법정 체크할게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대신 변제했다. 그때는 뭐요? 당연히 밑줄 볼게요. 당연히. 즉 법정 대의가 있으면 뭐요? 당연히 법에 의해서 채권자의 권리가 뭐요? 변제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위에 480조 임의 대의, 임의 체크하시고 그럼 임의 대의는
변제자가 누구란 소리예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란 소리죠. 예. 그래서 이미디에이는 여기다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 즉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대신 변제한 때는 채권자를 대의하려는 변제와 동시에 밑줄 채권자의 성낙을 얻어 거기다 밑줄 그시고 그래서 이미 대의는 뭐예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성낙을 얻어야만 채권자를 대의할 수 있다. 법정 대의는 뭐예요? 자동적으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의합니다. 483조로 갑니다. 일부 대의요. 이랑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대의 변제가 있는 때는 대의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미쳐볼게요. 함께. 그래서 이 경우 제3자가 뭐예요? 500만 원까지만 대신 변제했어요. 아직까지 전부를 변제 못 받았죠. 이 같은 일부 대의의 경우 뭐예요? 채권자와 함께 변제한 가액에 비례해서 채권자를 대의할 수 있다. 2항요. 전항의 경우에 채무 불이행을 운행 계약의 해지 또는 해지 또는 해제면 적을게요. 그래서 해제는 당연히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채권자만 이거죠. 변제자가 대신 못합니다. 이때 채권자가 해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게 된다 그죠? 없던 게 되니까 변제자는 뭐예요? 다시 채권자로부터 변제를 한 금액을 부당이도로 돌려봐야 되겠죠. 그때 채권자만이 해제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의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부당이도로 상환해야 합니다. 자, 4번을 나중에 본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대의가, 변제자 대의가 인정된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는 개념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대물변제요, 대물변제. 자, 읽어볼게요. 채무자는 얼마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요?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와 뭐요? 변제사 사이의 계약으로 다른 급부 1,000만 원의 급부 대신 뭐요? 예컨대 그 가액 상당히 뭐요? 토지를 대신 인도함으로써 뭐요? 인도하면서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대물변제 계약이라 합니다. 대물변제는 뭐예요? 계약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요. 말 그대로 뭐예요? 본래 급부 대신에 다른 물건으로 보죠. 다른 물건으로. 자, 볼게요. 대물변제.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 급부에 가름하여 밑줄 그시고 가름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 변제자 사이의 계약 밑줄 긋기 계약, 즉 당사자 계약입니다. 변제와 대물 변제하고 다른 부분 가볼게요. 자, 일단 순서를 달립니다. 넘기세요. 430페이지로 오면 제일 위에 경계가 있죠. 경계. 경계도 당연히 계약입니다. 요건 효과 볼게요.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는 계약 밑줄 볼게요. 경계는 계약입니다. 계약을 한 때는 구채무는 경계로 인해서 소멸한다. 자, 본문 보시면서 읽어보세요. 앞에서 대물변제는 본래 급부는 1,000만 원의 급부다 그죠? 이에 대신해서 뭐요? 현실적으로 토지를 뭐요? 대신 현실적으로 급부함으로써 기존의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 사이의 계약을 대물변제 계약이라 했습니다. 근데 경계는 뭐요? 기존의 채무를 뭐요? 소멸시킨 대신 신채무 성립시킵니다. 즉 토지 인도 채무를 뭐요? 대신 성립시키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경계 계약. 대물변제하고 차이점. 대물변제는 뭐요? 현실적으로 다른 급부를 뭐요? 현실적으로 이행함으로써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임에 반해서
경계는 뭐예요?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대신 뭐예요? 새로운 채무를 부담키로 하는 거죠. 부담키로 하는 당사자의 계약을 경계계약이란다. 자, 차이점 느꼈죠? 다시 앞으로 갑니다. 공탁료 467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즉 법원에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자, 거기까지만 일단 보시고, 그 다음 상계라는 것은 어느 거하고 차이점이냐? 넘기시면 7번 면제 볼게요. 면제는 뭐예요? 채무 면제죠. 누가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가 1,0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뭐예요? 안 받겠다 그죠? 채권자의 단독 행위를 채무 변제라 한다 그죠? 즉 무상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단독 행위를 면제라 합니다. 근데 상계는 반대요. 즉 예를 들게 되면은 을이 갑에 대해서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죠. 근데 반대로 뭐예요? 다른 원인에서 을도 갑에 대해서 500만 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그때 채무자가 뭐예요? 일방적으로 나도 500만 원 받을 게 있으니까 뭐예요? 같이 중복되는 범위에서 500만 원 쌤쌤이 하고 그죠? 나머지 500만 원만 변제를 하겠다 그죠? 이와 같은 채무자의 단독 행위를 상계라 한다는 거죠. 상계. 자 볼게요. 요건 492조 1항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데는 각 채무자는 대등에게 관해서 상계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일방적으로죠. 그리고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치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493조 볼게요. 상계는 채무자의 단독행위죠. 그래서 1항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단독행위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민법 총칙이요. 조건 기한 붙이지 못한다. 그죠? 그 다음 496조부터 뭐예요? 498조까지를 묶을게요. 상계할 수가 없는 경우. 채무가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되면 채무자는 상계로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고의의 불법 행위는 손해배상 채권은 상계할 수가 없다. 그 다음 제목만 볼게요. 압류금지 채권 상계하면 되겠죠. 그래서 압류금지 채권은 상계 못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지급금지 채권도 뭐예요? 상계하지 못한다. 근데 수동채권이지 뭐예요? 자동채권이고 따지지 마세요. 여기까지 물으면 출제자가 뭐예요? 틀려달라는 의미예요. 수동채권, 자동채권은 신경 쓰지 마시고, 즉 자동채권이라는 것은요, 상계권자가 상대방에서 가지는 채권은 자동채권이고, 상대방이 뭐예요? 채권자에게 상계권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이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힘드니까 그죠? 자동, 수동채권은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 다음 혼동까지를 우리가 이미 안다 그죠? 자, 문제를 볼게요. 기출문제.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 발생 당시의 현상대로, 자, 채권 발생 당시 미주 볼게요. 현상 인도 의무는 언제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이행기죠, 그죠? 이행기의 현상대로입니다. 들었습니다. 현상 인도 의무는 이행기의 현상으로 462조요. 그 다음 2번. 우리 시험에 수차례 출제가 됐다 그러죠. 463조입니다.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 먼저 볼게요. 채무자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죠. 어떤 경우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해야만 거죠. 그래서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하지 못한답니다. 예, 틀렸어요. 그 다음 3번이 어디가 틀렸느냐? 채무자가 채권자의 성납 없이 민주 볼게요. 성납 없이 본래 채무 이행에 가름하여 동일한 가치의 물건으로 급여한 때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뒷문구가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예요? 대물변제죠. 근데 대물변제는 계약이죠, 그죠? 예, 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일방의 의사표시는 안 된다. 그죠? 예, 대물변제는 계약이요. 그 다음 4번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로 변제 장소입니다. 변제 장소 체크하시고 특정물의 인도는 변제 장소가 어디였다?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죠. 불특정물은 뭐요? 채권자의 현 주소지. 5번입니다.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밑줄 그시면 되죠. 여하튼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고 죠. 예, 답은 쉽게 떴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오시느냐면 매일 문제 4번으로 올게요. 매일 문제.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상계는 채무자의 단독행위다. 그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되 조건기한은 붙이지 못한다. 맞죠? 그죠? 조건기한은 붙이지 못한다. 그 다음 2번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가 있으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조문 못 봤죠? 그죠? 그럼 일단 고민하지 마시고 내려갑니다. 그 다음 3번 이거는 민법 총칙에서 봤던 거예요. 소멸시효 파트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다면 누가 상계할 수 있다? 채권자가 상계할 수 있다죠. 그래서 정답 3번이요. 소멸시효 파트에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효 완성된 채권일지라도 뭐요? 그 전에 상계할 수가 있었다면 채권자가 상계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질문이에요.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굳이 외우지는 마시고. 그 다음 고의로 인한 불법 행위, 그거 체크하시면 되죠. 그때는 상계 못한다 그랬죠. 따라서 채무가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인 때는 상계하지 못한다. 그 다음 5번 지급금지 돼 있죠. 그죠? 그때는 마지막 줄 상계 못하죠. 따라서 지급금지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의에 취득한 채권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 대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급금지 채권은 상계하지 못한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채권법 강론으로 옵니다. 438페이지요. 자, 지금까지 채권법 중 총론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봤습니다. 채권 총론 파트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일단 채권 총론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비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에서는 바람직하지 아니한 어떤 출제의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의 출제 범위에 속한다 그죠? 여하튼 채권법 총론이 비전공자들 시험에 출제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 보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다 그죠? 그래서 일단 뭐야? 최대한 많은 부분을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그 이상은 검토하지 마시고, 따라서 일단 교과서에 실려있는 부분만 제가 설명한 부분만 하더라도 뭐요? 우리 비전공자들 입장에서는 많은 양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 이상은 할 수도 없고 욕심낼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채권법 강론 파트는 6문제가 일반적으로 배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채권법 총론보다는 우리가 피부적으로 접근이 조금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6문제 중 우리 최소한 4문제 이상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즉 평균적으로 출제가 된다면 충분히 4문제 이상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뭐요? 23회차에서는 채권법 전체 대부분의 지문이 뭐요? 평년과 달리 상당하게 깊이 있게 출제가 되었다. 그때는 뭐요? 출제자가 절대평가라는 어떤 취지상, 즉 우리 민법은 1차 과목으로 절대평가다 그죠? 그러니까 점수, 합격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아주 뭐요? 깊이 있게 출제가 됐다. 그때는 뭐요?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그죠? 자, 그래서 평이하게 출제된다면 맞출 수 있는, 어차피 뭐요? 너무 깊이 있게 출제되면 이거는 맞출 수 없는 영역이에요. 따라서 그런 부분은 욕심내지 마시고, 자, 채권법 강론으로 갑니다. 자, 1번에요. 1번. 계약. 손대지 마시고, 계약이라 하면 법률 행위 중에서도 뭐요? 대립되는 당사자 간에 뭐요? 반대되는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매매 계약 등을 채권 계약이라 하더라고요. 자, 큰 입으로 옵니다. 계약의 종류.
계약은 그 종류를 민법에서 15가지 종류를 쭉 실어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법에 규정이 있는 계약을 뭐요? 전형계약, 전형계약. 이때 전형이란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뭐요? 빈번하게 전형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이라 해서 전형계약 또는 뭐요? 이름이 있다 해서 유명계약이라고도 합니다. 반대로 민법전에 그 계약의 종류가 뭐요? 규정이 없는 것을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가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종류의 물건은 창설할 수가 없죠. 근데 계약은 뭐예요? 계약 자유가 원칙이기 때문에 민법전에 실려있는 계약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합의로 어떠한 내용의 계약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차이점을 일단 느끼시면 돼요. 쌍가루 2번부터 갑니다. 그래서 전형계약은 뭐예요? 15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 계약의 종류를. 그냥 눈으로 한번 쭉 그냥 읽어내 보세요. 근데 전형계약은 다시 일정 기준에 의해서 쌍무계약과 편무로 나뉩니다. 이때는 뭐예요? 채무를 말해요. 근데 앞에 쌍자가 붙었죠. 즉 쌍방 모두가 뭐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고 반대로 뭐예요? 상대방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면 매도인은 상대방 매수인에게 어떤 채무를? 소유권 이전 채무를. 반대로 뭐예요? 매매 대금 채권을. 반대로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채권을. 그 다음에 뭐예요? 대금 채무를. 그죠? 그래서 쌍방 모두가 상대방에 대해서 뭐예요? 채권을 받는 대가로 채무를 쌍방 모두 부담하고 있다. 그죠? 이와 같이 쌍방 모두가 대가적인 채권 채무를 부담하는 이와 같은 계약을 쌍무계약이라 하고, 편무는 말 그대로 뭐예요? 일방만이 상대방에서 채무를 부담합니다. 그때 전형계약 중 편무계약은 3가지밖에 없어요. 100%. 정력, 사용대차, 현상광고예요. 현상광고는 당연히 우리 시험 범위 아닙니다. 그냥 그 용어 자체만 기억하면 돼요. 정려는 공짜로 타인에게 물건을 하나 준다 그죠. 그 다음에 사용대차는 공짜로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사용할 것을 허락한 거다 그죠. 근데 현상광고는 치매에 걸린 노인이 가출했다 그죠. 그래서 노모를 찾아주는 자에게 사례금을 주겠다. 그래서 강고를 하고 뭐예요? 일정한 행위를 강구하고 그 응모자가 그 강구한 행위를 완료하면 뭐예요? 그 대가를 지급하는 이와 같은 계약을 현상강고 계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뭐예요? 이와 같은 현상강고 계약을 언제 성립해요? 노모를 찾아와야 되죠. 그때 누구의 의무밖에 안 남아요? 당연히 자식의 사례금 지급 의무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편무입니다. 편무. 나머지는 쌍무가 원칙이에요. 쌍무. 자, 그런데 하나 느껴볼게요. 어디를 오시느냐 하면은 438페이지 제일 밑에요. 전형계약 중 소비대차, 위임, 임치, 요 종신전기금 신경 쓰지 마시고 용어 설명요. 소비대차는 일정한 물건을 뭐예요?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빌린 자가 소비하고 돌려줄 때 뭐예요? 같은 다른 물건으로 되돌아갑니다. 그죠? 이를 소비대차라는데 이자를 뭐예요? 받으면 유상이죠. 쌍무다. 그죠? 근데 이자를 받지 않고 무이자라면 일방만이 그죠? 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임도 똑같아요. 타인의 사무를 대신하죠. 그때 그 사무 처리 대가인 보수를 받으면 당연히 뭐예요? 쌍무유상. 보수 안 받는다 그죠? 그럼 무상 편무가 되는 거예요. 임치도 똑같습니다. 물건을 타인에게 보관을 맡기죠. 근데 보관료를 받으면 쌍무유상. 보관료를 받지 않으면 뭐예요? 편무무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요무상이 다 가능하죠.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대가를 받겠죠. 그죠? 근데 요 3가지는 100% 개념상 편무, 무상이란 거예요. 편무. 자, 그 다음 옆에 줄 갑니다. 3번. 다시 이와 같은 전형계약은 다시 유상과 무상으로 구분합니다. 무상은
100% 무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려와 사용대차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요? 100% 유상도 있고 유무상이 가능한 우리가 봤던 소비대차, 위임, 임치 등이 있습니다. 자, 유상이라면 어떤 거냐? 갑이 을에게 어떤 것을 내어줍니까? 출연해요. 자기의 토지라는 재산을 출연하죠. 근데 공짜가 아니라 뭐요? 상대방으로부터 매매 대금이라는 재산을 뭐요? 대신 받기 때문에 그죠. 이와 같은 내가 어떤 재산을 상대방에게 넘긴다 그죠. 출연한다. 근데 공짜가 아니라 뭐요? 상대방으로부터 대가적 출연을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계약을 유상. 근데 정려하고 사용대차는 내가 일방적으로 공짜로 그죠. 이게 무상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요. 전형계약이 전체 몇 가지요? 15가지죠. 근데 편무가 3가지니까 쌍무는 몇 개요? 나머지 12개가 쌍무가 되겠다 그죠? 근데 여기 볼게요. 무상은 15가지 중 몇 개가 100% 무상이요? 2가지죠. 그럼 유상은 몇 개가 돼요? 최소한 13가지는 유상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쌍무와 유상은 어디가 더 범위가 넓다? 유상이 더 범위가 넓죠 그죠? 유상이 숫자가 하나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여기다 그죠? 예. 현상 광고는 뭐예요? 편무지만 공짜가 아니죠. 사례비를 받으니까 그죠? 유상이 됩니다. 유상. 따라서 유상이 쌍무보다 그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쌍가로 3번에 마지막에 동그라미 3번이요. 거기다 체크할게요. 쌍무 계약은 모두 유상이지만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는 아니다 그죠? 그 경계선에 있는 게 뭐예요? 현상광고죠. 자, 그 다음에 쌍가로 4번이요.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이요. 전형계약 중 100% 요물계약은 현상광고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비전형계약에서 요물계약, 계약근계약 먼저 볼게요. 계약근계약. 계약근계약이 요물입니다. 그럼 요물이 뭐냐는 거예요. 낙성은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당사자가 뭐예요?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해요. 근데 요물은 합의만으로 부족합니다. 합의 플러스 뭐예요? 물건의 인도 등 다른 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계약이 성립합니다. 합의만으로 부족해요. 자, 그럼 말로 물어볼게요. 계약금 계약은 우리 계약하자는 합의만으로는 계약금 계약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약정한 계약금을 뭐예요? 타당 당사자에게 전부 지급해야만 그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계약을 요물계약. 나머지 모든 계약은 뭐예요? 우리 매매하자 그죠? 무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해요. 이와 같은 계약을 낙성계약. 따라서 전형계약은 뭐예요? 현상광고 빼놓고는 다 낙성이에요. 낙성. 그러니까 전형계약은 14가지 종류가 뭐예요? 다 낙성이에요. 비전형계약에서는 뭐예요? 나머지는 외우지 마시고 계약금 계약이 요물이다. 그죠? 그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쌍가 5번은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매매 등 뭐요? 급부가 한순간에 끝납니다. 이와 같은 계약을 일시적 계약이고, 임대차라든지 뭐요? 고용 등은 급부가 일정한 시간이 계속되죠. 그죠? 이와 같은 계약을 계속적 계약. 구별하는 이유는 일시적 계약은 뭐요? 해제로서 한꺼번에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미 뭐요? 임대차 고용은 상당 기간 진행이 됐죠. 1월 사후에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던 거로 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계약은 장래라 해서 계약을 소멸시키는 해지의 대상이 될 뿐 해제의 대상은 원칙 안 된다 고요. 밑줄 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본계약과 애약으로 갑니다. 그래서 토지 매매 계약을 뭐요? 본격적으로 체결하기 전에 우리 사전에 우리 앞으로 어떤 요건이 구비되면 토지를 사고 팔기로 뭐요? 합의하죠 그죠? 미리 애약을 합니다. 약혼하죠 그죠? 이와 같은 계약을 애약이라 합니다.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당사자의 계약을 애약이라 합니다. 그에 따라서 뭐요? 현실적으로 장래에 체결되는
매매 계약, 혼인 계약 등을 뭐예요? 본계약이라 합니다. 자, 넘길게요. 그래서 A약은 왜 합니까? 그에 따라서 체결된 본계약의 체결을 위해서 그죠. 종된 계약이죠. 따라서 여하튼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본계약이 실효되면 A약도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본계약은 매매 등 채권 계약일 수도 있고 뭐요? 지상권 설정 등 물권 계약일 수도 있고 혼인 등 가족법상의 계약일 수도 있지만 둘째 줄 가운데 채권 계약. A약은 뭐요?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그죠. 장차 우리 약속대로 계약을 체결하자. 미리 약속하는 채권 계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볼게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전형계약 15가지를 굳이 열 필요가 없죠. 근데 1번입니다. 사무관리 옆에다가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렇게 적을게요. 부당이득 불법행위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일단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불법행위다. 그죠?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러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긴다. 그죠? 그럼 채권 채무가 발생합니다. 즉, 이런 것들이 요건이 고비되면 뭐요? 그에 따른 당사자 간의 채권 채무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원에서입니까? 법에서요? 법에 의해서다.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은 법정 채권관계입니다. 법률 규정에서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는 법정 채권관계. 그중에서 부당이득과 불법행위가 우리 시험 범위예요. 사무관리는 법정 채권관계 중에 하나지만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사무관리 개념은 도중에 몇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예컨대 이웃집이 여름에 뭐요? 가족 전체가 동해안으로 휴가를 갔다 그죠? 내가 담 넘어서 보니까 이웃집 수도가 뭐야? 터졌어. 한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수도를 고쳐줄 법상의 의무가 없죠. 근데 내가 대신 수리업자를 불러서 고쳤다 그죠? 내 비용으로. 그럼 주인이 돌아오면 뭐야? 그 비용을 돌려야 되겠죠. 이와 같은 관계를 사무관리라 한다는 거예요. 사무관리.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요. 2번 중요 표시하시고 당골입니다. 즉 당사자는 뭐요? 매매 등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그죠? 즉 청약과 성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청약과 성낙에 한 계약 성립해 볼게요. 갑을 간의 토지 매매 계약이 성립하려면 매도인의 청약과 뭐요? 그에 대립하는 매수인의 성낙의 의사표시가 뭐요? 일치해야 되죠. 여기 청약과 성낙에서 계약이 성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527조 밑줄 볼게요. 527조. 청약은 누구의 의사표시요? 매도인의 의사표시죠.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럼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민법 정지. 상대방에 도달하면 그죠? 도달하면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당연히 도달이 돼야만 계약이 성사될 수 있으니까 뭐예요? 당연히 도달을 전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달됐다면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청약은 처리하지 못한다 그죠? 거기다 원칙 적으세요. 원칙. 즉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고요. 당연히 처리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죠? 처리권을 유보했던 사정 등이 있는 건 가능합니다. 원칙 처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528조, 529조 차이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528조 성납기간을 정한 거기다 한번 적으시고, 그 다음 529조를 보니까 뭐예요? 성납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느낌을 가져볼게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뭐예요? 일정한 의사표시를 할 때
반드시 상대방에 대해서 뭐요? 어떤 의무 이행 기간을 미리 정해서 의사표시를 해야만 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 어느 거겠어요? 느낌 물어볼게요. 느낌. 여기 어떤 시험 푸는 뭐요? 감입니다. 감. 자, 우리가 물권법에서도 지상권을 설정할 때 반드시 그 존속 기간을 정해야만 했습니까? 정해지 안 해도 상관없었어요. 반드시 그 존속 기간을 정해야만 했다. 정하지 안 해도 지상권을 성립할 수 있었다? 정하지 안 해도 성립했잖아요. 정하지 않으면 뭐요? 법에서 보장하는 최단 존속 기간이 존속 기간이 되죠. 따라서 뭐요? 행위자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뭐요? 상대방과의 어떤 행위에서 뭐요? 일정한 행위 기간을 미리 정할 필요가 없어요. 정하면 뭐요? 그 정한 기간이 자기들 어떤 약속 기간이 되겠지만 정한 바가 없다면 뭐요?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이 정하는 그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네. 항상 미리 행위자가 뭐요? 일정한 행위를 하려면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뭐요? 일정한 의무 이행 기간을 정해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구가 있으면 뭐요? 틀리는 거예요. 네. 그 의무 이행 기간이 뭐요? 의사표시가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어떤 상대방의 행위가 있어야 함에 반해서 그 의무 이행의 기간이 정해진 바 없다 그죠? 그때는 법에서 정한 기간이 그 의무 이행의 기간이 됩니다. 자, 볼게요. 1항. 성락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 성락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즉, 갑이 어떻게 해요? 요 날짜에 청약을 했습니다. 청약은 언제 했어요? 10월 10일자. 그런데 성락 기간을 10월 20일까지 성락을 달라. 그러면은 계약이 성사되려면은 을의 성락이 언제까지 갑에게 도착이 돼요? 이날까지는 도착이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 뭐요? 성락을 받지 못하면 이미 뭐요? 계약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2항 볼게요. 여기 우리 시험에 떴어요. 성락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 적을게요. 즉, 갑은 을에게 언제까지 답을 달라 그랬어요? 10월 20일까지 답을 달라 그랬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뭐요? 언제 성락의 의사표시가 갑에게 도달이 되었느냐? 10월 22일자에 도달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이미 성락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성락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이미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언제까지 도착을 해야 되면 20일까지 도착을 해야만 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기간이 지났어요. 그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의 그 연착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미 그 도달 전에 지연 통지를 발송한 때는 지연 통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경우냐? 그래서 우리 뭐요? 충분히 이 날짜까지 뭐요? 도착할 수 있도록 성락서를 뭐요?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했어요. 그런데 뭐요? 우체국의 업무 폭주 또는 뭐요? 뭐 폭설 등이 왔다 그죠? 그 뜻하지 않게 예상도 못하게 연착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상대방은 전혀 이와 같은 것을 꿈에도 예상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죠? 그래서 갑이 받아보니까 뭐요?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성락의 통지가 있었는데 연착했다 그죠? 그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약자는 뭐요? 지체 없이 지연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망 효과입니다.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적을게요. 즉 연착했죠. 근데 그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약자가 상대방에서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때는 뭐요? 상대방은 당연히 뭐요? 연착되지 아니한 걸로 믿을 수밖에 없죠. 그때는 성락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그때 뭐요? 보통 도달할 날씨에 계약이 성립된 걸로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성락 기간을 정해서 청약했다 그죠? 그때는 언제까지요? 그 성락 기간까지 성락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착이 돼야 됩니다. 근데 뭐요? 연착이 됐다 그죠? 그럼 계약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뭐요? 충분히 그 기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뭐요? 성락을 했는데 연착이 됐죠.
그때는 청약자가 상대방 보고서 지체 없이 지연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때 지연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연착되지 아니한 거로 간주가 됩니다. 그 다음 529절 보세요. 성락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미주 볼게요. 상당한 기간 내에 성락의 통지를 받지 못한다는 그때는 효력을 이룬다. 그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 지문은 뭐예요? 출제도 잘 안 돼요.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 지났지 않다 뭐예요? 개별 사건마다 판사가 판단하겠죠. 일률적 기준은 없다 그죠? 성납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했을 때는 상당 기간이 경과를 하게 되면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그죠? 상당 기간 내 성납의 통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31조 종료 표시하시고 대표적인 발신주의에 의한 경우 당사자의 계약은 성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즉 격지자라면 뭐요? 이런 경우가 격지자죠. 그죠? 격지자. 즉 청약과 성낙의 의사표시가 뭐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상대방에게 도달한다. 그죠? 이를 격지자하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을 하느냐? 성낙의 통지가 뭐요? 그 기간 내 도착이 되었다면 그죠? 도착이 돼야 돼요. 이 날짜까지 뭐예요? 성낙이 도착이 되었다면 어리 언제 통지를 발송했느냐? 10월 17일자 발송을 했습니다. 17일자에 뭐예요? 성낙의 통지를 발송하고 20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도착을 하게 되면 계약은 언제 성립한 걸로? 발송 시점에 성립한 걸로 성립의 시기를 뭐예요? 정책적으로 소급시킵니다. 따라서 뭐야? 도착이 돼야 됩니다. 도착 못했다면 뭐야? 그게 도착 못했다면 계약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도착했다면 뭐야? 계약의 성립 시기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건 뭐야? 성낙에 대해서만 그죠? 청약은 당연히 도달주의입니다. 도달한 때부터. 자, 그럼 청약의 개념까지만 설명하고 시작할게요. 자, 개념. 청약은 뭐야? 상대방의 성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뭐야? 성사될 수 있는 확정적 의사표시다. 확정적. 거기다 체크할게요. 여기 어떤 의미냐? 즉, 갑이 뭐야? 아무런 조건 없이 3억 주고 사라 그죠? 그러면 우리 오케이 하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죠. 이와 같은 확정적이어야 됩니다. 저 갑이 어떻게 어렵게 청약하느냐? 내가 3억을 뭐야? 받기를 원하지만 니와 뭐야? 합의해서 2억 5천 정도까지 원하면 뭐요? 그 금액을 다운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의사표시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확정이 안 됐어요? 확정이 안 됐죠? 그건 청약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청약. 그렇지? 상대방의 성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바로 성립할 수 있는 확정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확정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에 구별된 게 청약의 요인입니다. 그 책, 우리가 쉬었다가 청약의 요인과 청약은 어떻게 구별되는지 볼게요.